안녕하십니까. 동덕여자대학교 류상섭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40분 정도 시간이 주어져서 뭐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요.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최대한 좀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은 디브리핑 갔다가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왔는데요. 재미난 거는 그 사이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특강만 제가 찾아서 들은 건 아닌데 어제도 어디 회의위원회 갔다가 특강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쪽 이슈가 뜨거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과 비슷하게 2009년도까지는 LG전자를 회사에 다녔고요. 부장 달고 나왔으면 좋았는데 부장까지 못 달고 차장 근무하고 2009년도부터는 이제 동덕여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남자도 다니는 동덕여자대학교라고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긴 하는데요. 예,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ATD 2017 IC 키워드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프닝 세션 조대영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제너럴 세션 말씀드리고 하부 10분 정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아마 잘 들으셨을 거예요. 시간 관계상 어쨌든 뭐다? 통합이 된 거다. 다 연결이 된 거다. 근데 아마 그 내용을 좀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실제로 제시가 되면서 잠깐 나왔던 보고서인데 2년 전에 사람들한테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 제시가 되긴 됐었어요. 그런 자료가 있는 거 모르셨죠? 모르셨죠? 자료가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세계경제 포럼에서 21세기 학생이긴 합니다만 학생에게 필요한 역량도 제시를 2년 전에 한번 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크게 세 트랙이 있는데요. 재미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부의표를 한 게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혁명 때 필요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문화하고 시민 리터러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문화 역량이죠. 다문화, 이문화. 앞에서도 일부 설명해 줬습니다만 다문화, 이문화라는 게 외국 사람하고 함께 일할 때 말하는 역량을 얘기하진 않습니다. 신세대, 구세대, 뭐 성차 이슈도 사실 다문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 협동이 있죠. 이쪽 보시면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차 산업혁명이 되면 과연 어떤 게 필요할까 하고 예측을 하시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하나 질문 하나 던질게요. 내일 달러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그래도 말씀하시네요. 모르죠. 아니 쉬워요. 답은 달러가 오를지 내려갈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데 사실 내일 달러가 오를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재미난 이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모 유명한 경제연구원에 부동산 전공하신 박사가 있는데 그분은 뭐가 없다? 막상 뭐가 없다? 자기의 지분 없다는 이 우스운 소리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실은 저희는 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뭐 AI라든가 이런 걸 뭐 사실 과학적 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조금 서치하셨으면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AI가 늘어나면서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러죠? 사람하고 지능이 똑같아진다고 보통 얘기를 지금 합니다. 2045년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보다 더 뛰어넘는데요. 그래서 혹자는 무슨 말씀하시냐면 인류의 지구에 사람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면 AI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제거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AI 자체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예측은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과학이 발전한다는 거는 실제로 사람보다 AI가 더 똑똑해지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똑똑해지겠죠. 똑똑해지겠죠. 예를 들면 그렇죠? 알파고 보셨잖아요. 똑똑한 몇만 명하고 하나하고 싸우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근본적인 게 결국 돌아가게 되는 거죠. AI 시대, 예를 들면 4차 산업혁명에서 결국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는 뭐냐? 뭐겠습니까? 인간성이겠죠. 인간성. 인성이 아닙니다. 인간성, 커뮤니케이션, 협력. 그쪽이 아닐까. 물론 이제 여기도 있습니다. 고차원적 사고 능력. 우리가 말하는 전략적 사고도 있죠. 그래서 그 내용 중심으로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는 오히려 대인관계 기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오히려 소프트 스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인관계 능력을 결국 높이는 게 우리가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 육성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좀 해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나왔던 키워드죠. 작년에 기조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사실은 ATD 가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오프닝 세션이 2개가 나오고 기조연사가 3분이 나옵니다. 근데 트랙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보통은 첫째 날에는 리더십 말씀을 하시고요. 둘째 날에 혁신이라든가 창의성, 맨 마지막 날은 이제 저희처럼 집에 가시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 중심으로 나오는데 최근 트렌드 중에 하나 뭐가 있었냐면 테드에서 기 검증 받으신 분들이 기조연사로 오셨어요.
근데 올해 특이한 사항은 뭐냐면 첫 번째하고 마지막 기조연사가 오셨는데 뭐를 했다? 스토리텔링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 사실 디브리핑 교수 입장에서는 스토리텔링이 나오면 힘듭니다. 왜? 자기의 개인적인 고난의 역사, 역경을 이겨내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딱히 잡을 내용이 없긴 합니다. 자, 아무튼 올해의 트렌드 중에 하나는 세 분 중에 두 명이 자기의 역경을 이겨내, 도전을 이겨낸 역경에 대한 얘기,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ATD에서 제시하는 기조연사는 보통 1년 전에 섭외를 합니다. 따라서 여기 나오는 기조연사 세 분과 오프닝 세션에 나오는 두 명은 실제로 ATD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을 얘기하죠. 근데 아시지만 교육 세션이 한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만 여기는 풀뿔이죠.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지원해서 발표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트렌드를 잡았냐면 기조연사와 오프닝에서 나왔던 키워드를 잡고 300개의 내용을 한번 다 봤습니다. 일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걸 통계 분석을 해줘서 키워드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사실 비슷하게 단어가 묶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시적으로 제가 300개 세션을 다 보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오는 필드에서 얘기하는 현장하고 사실은 ATD에서 얘기하는 두 가지가 좀 합쳐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리더가 기본적으로 용기를 갖고 부하 사원들이 평상시에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조직만을 해야 헤쳐나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계시니까. 혹시 평상시에 리더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야, 머리는 폼을 들고 다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면담할 때 뭐라고 그래요? 요즘 고민거리가 뭐지?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리더와 임직원 간의 신뢰도에 따라서 크게 성과에 영향을 주는 거지 평상시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할 때 인터뷰, 성과 관리할 때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 그걸 어떻게 해라? 조직 문화로 연결해보자라고 말씀 나왔습니다. 올해는 뭐가 나왔냐면 도전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집단이나 조직에서 어떤 문제가 있죠? 사실 요즘은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육아도 있고 조직 내에서 스트레스 받죠.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자? 도전이 왔을 때 나의 스트레스에 긍정적인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조직 내에 전파해서 역경을 헤쳐나가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조연사 첫 번째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신 분들이 본인이 역경을 이겨냈던 본인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서 단지 이 역경을 이겨내는 게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라? 팀 단위, 조직 단위까지 같이 전파를 하자. 이제 그런 내용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시됐던 게 뭐냐면 마이크로 러닝인데요. 아마 조대현 교수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겠습니다만 마이크로 러닝이 실제로 저에게 주는 시사점은 모바일 환경에서 실제로 어떻게 된다?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마이크로 러닝, 그러니까 자기 한입 사이즈에 맞는 학습을 듣는 쪽으로 구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세리시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몇 분입니까? 휴넷도 마찬가지죠. 휴넷도 예를 들면 몇 분 정도 합니까? 동영상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7분 이상은 집중을 잘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도 모듈러티라고 해갖고 모듈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리더십 프로그램을 2박 3일 갔다 오게 되면은 내가 들었던 내용도 반드시 들어야 되잖아요. 요걸 1시간짜리로 끊어서 2박 3일 중에서 내가 들을 내용만 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모바일 러닝이 확단되면 어떻게 됐죠? 실제로 내가 필요한 거를 다운받아서 5분, 7분짜리로 하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녹화하는 거 보면은 파란 스크린 화면에 인사하면서 이제 하죠. 안녕하십니까, 동동이대 이상섭입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의 동영상식으로 내용이 구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여기 나왔던 내용과 함께 전달할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10개 트랙이 있습니다. 아마 트랙에 대한 변천사는 조대현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은데요. 크게는 저희가 이제 경력 개발 관련 트랙이 있습니다. 참고로 왼쪽은 작년에 나왔던 키워드고요. 오른쪽은 올해 나왔던 키워드입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사실은 경력 개발 좀 오해를 받으실 부분이 있는데 임직원에 대한 경력 개발도 내용이 있지만 사실 임직원에 대한 내용보다는 뭐가 있냐면 HRD 담당자로서의 역량 개발이 여기서 말하는 경력 개발입니다. 보시면 뭐가 돼 있죠? 네트워크이죠. 대인관계 기술 넓히라는 거죠.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할 때 V지 않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로 하는 소프트 스킬이라고 좀 잡았습니다. 두 번째는 핵심 인재 육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HRD 담당자가 경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연 외부에는 어떤 식으로 전문가가 돼야 된다? 리더십 전문가나 또는 핵심 인재를 육성하는 전문가로서 외부에 유명세가 있어야 좀 역량이 개발된다고 됐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참고로 바로 옆에 연결시킨 거는 작년하고 비슷한 난이도로 이제 키워드가 잡힌 거고요. 예를 들면 요거는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요 밑에 구성된 거는 올해 나왔던 얘기입니다.
참고로 ATD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대놓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4차 산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VR이라든가 이런 이제 업체 쪽에서는 프로그램을 제시한 바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사실은 대놓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건지는 최소한 올해 ATD 2017에서는 따로 언급을 하진 않았습니다. 자, 마지막은 뭐냐면 제가 내 자리는 꽃방석이라고 제가 한국어로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어쨌든 경력 개발하기 위해서는 HR 담당자가 실제로 어디서 인정받아야 된다? 내 자리에서 인정을 받으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있는 자리 이외에서 뭘 느낀다? 동기의식과 몰입을 한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내가 있는 조직에서 내 스스로 역량을 개발하지 못하면 실제로 그래야 내가 이제 조직 내에서도 승진이 가능한 것인 거고 외부에도 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경력 개발 트랙, 특히 HRD 담당자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역량 개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라. 그런 식으로 좀 정리가 됩니다. 두 번째는 교수 설계입니다. 키워드가 덜 잡혔다는 건 그만큼 내용이 덜 나왔다는 거고요. 동시에 내용이 많이 발표가 안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교수 설계는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죠. HRD 담당자가 교수 설계의 전문성을 느낀다는 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건가요? 내가 HRD 담당자로서 교육과정 개발만 할 수 있다는 거는 평생 뭘로 산다는 겁니까? 갑입니까? 을입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HRD 담당자가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것은 필수 역량 중에 하나긴 하지만 그것밖에 못한다는 것은 주구장창 뭐다? 을만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요한 역량 중에 하나지만 너무 여기에 포커스 두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학습 전이 실제로 교육을 디자인했으면 뭐다? 써먹을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마이크로러닝 나왔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키워드로 마이크로러닝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교수 설계에서 뭐가 나왔었냐면 마이크로러닝이 나왔고요. 실제로 기조 연설에 나왔던 것처럼 한입 크기 학습이란 것도 사실은 작년에 한번 이 세션 그 발표 그냥 학습자들이 참석자들이 발표한 교육 세션에서도 한번 내용이 구성이 됐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교육훈련 전달입니다. 그 ATD로 되면서 사실 설계하고 운영이 두 개로 분리가 됐는데요. 보시면 여기도 뭐죠? 촉진 동기부여입니다. 물론 이제 좋게 말하면 이제 퍼실리테이션이 되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책상 날르고 물 나르는 거죠, 그렇죠? 어쨌든 촉진, 동기부여, 경험학습. 어차피 이제 성인학습을 공부하시게 되면 결국 성인학습가 각 기존에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경험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쪽에서 이제 경험학습이 나왔고요. 영양 마찬가지입니다. 뭐 레벨 4라고 할 수도 있고 ROI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또 누가 잡아주시긴 했었습니다만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전달 상황에 예를 들면 게임과 게임이 연동된 디자인을 좀 하자 그런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글로벌인데요. 보시면 글로벌이 꽤 많아졌죠. 참고로 글로벌 HRD 트랙과 사이언스 러닝 NLP가 어쨌든 큰 트랙에서는 ATD에서 추가된 세션 중에 하나고요. 물론 NLP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트랙 자체가 새로 생긴 다음에 뭐 최대 6년 또는 3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트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HRD도 상당히 키워드가 많아졌습니다. 보시면 미래 일터, 밀레니엄이 나오죠. 사실 밀레니얼을 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우연히 모 대학의 박사과정 논문을 지도하러 월요일날 갔는데요. 그분이 셀프 리더십과 관련된 논문을 쓰십니다. 그래서 만치가 셀프 리더십에 처음 창시한 사람 중 한 명이죠. 창시를 했죠. 근데 그분 리터러처 리뷰를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1980년대 글을 쓰셨는데 1980년 이제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베이비 부머들은 기존에 있던 세대와 달리 상당히 어떻다? 개인주의적이고 조직에 대한 로열티가 없다는 글을 누가 썼다? 셀프 리더십을 쓴 분이 1980년대 쓴 겁니다. 1980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1980년대 당시 베이비 부모가 직장생활 처음을 시작할 때도 당시 기존 세대는 베이비 부모를 뭐로 봤다? 싸가지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렇죠? 누가 이제 고고학 해갖고 이제 유물을 발견했는데 유물에도 뭐라고 쓰였어요? 요즘 것들은 싸가지가 없다.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 제가 뭐 밀레니얼이 상당히 큰 이슈다 아니다 뭐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신세대 또는 그런 이슈는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머리는 하얗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저도 베이비 부모로 보일 수 있긴 합니다만 베이비 부모는 아니고 X세대입니다. 근데 X세대도 어떤 말을 들었죠? 상당히 뭐가 없다?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사실 이 이슈가 신세대 다문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다 뭐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이슈인데 사실 베이비 부모도 80년대 직장 생활할 때 비슷한 이슈가 있었다는 거죠. 이 지점에서 이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몰입하고 연동이 되죠. 야근이 없어지겠습니까? 야근이 없어지겠습니까? 야근이 없어지지 않죠. 일은 누구한테 몰린다? 잘하는 사람한테 몰립니다. 예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일은 막내한테 몰린다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그 양반이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일은 잘하는 사람한테 몰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비 부모 당시에도 어땠다? 야근하는 20%는 있었고 워크라이프 밸런스한 80%는 있었고 저처럼 X세대 중에서도 20%는 야근한 거고 나머지 80%는 워크라이프 밸런스 찾은 거죠. 밀레니얼 세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밀레니얼 세대 중에서도 글쎄 뭐 20%는 임의적으로 했습니다만 야근을 목숨 바쳐 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80%는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밀레니얼 세대의 동기부여 방법 중에 몇 가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사실 변화가 있는데 과연 HR이 담당자는 신세대 또는 밀레니얼 세대 나머지 8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죠. 또 죄송합니다. 또 앞에 계신 거 여쭤볼게요. 3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너무 적은가요? 알았어요.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갑자기. 뭐 하시겠습니까? 5천만 원이 생겼어요. 기쁘죠 지금. 예. 뭐 하시겠어요? 예? 땅을 사요? 이거 밀레니얼 세대 중에 20% 투자하시는 분이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옆에 계신 분. 5천만 원 생겼습니다. 뭐 하시겠습니까? 차 사야죠. 그렇죠? 차 사거나 뭐 하죠? 해외여행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또 감사 연세가 있으신 분이 좀 계신가요? 죄송합니다. 저 안경 쓰신 분. 예. 혹시 5천만 원 생기면 뭐 하시겠습니까? 빚 갚으셔야죠. 빚 갚아야죠. 투자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옛날에는 임직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저는 뭐 LG전자 있었으니까 예를 들면 우리 한번 LG전자 글로벌 넘버원 10년 동안 열심히 일하자. 옛날에는 먹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신입사원 대상으로 10년 동안 열심히 해서 LG전자 글로벌 넘버원 만듭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뭐? 돈 줘. 아니면 어떻게? 승진시켜줘. 무슨 말씀이냐? 관점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롱텀, 숏텀으로. 우리가 한 말한 이 문화라는 게 한국 사람이 외국 사람과 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다? 때깔은 한국 사람이지만 실제로 지금 머릿속에는 신세대부터 9세대 뭐 또는 예를 들면 성차, 뭐 젠더 이슈에 따라서 어떻다? 생각이 다른 거죠. 동기부여 방법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제 실력이 있는 밀레니얼 세대를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도 누가 고민해야 된다?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기존에 했던 게 안 먹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글로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리더십, 다양성, 아까 말씀드린 다양성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외국인과의 그런 얘기는 아니다. 글로벌 핵심 인재, 육성, 그리고 버추얼 교실, 강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회의를 할 때 버추얼 상황에서 실제로 한다는 거죠. 이문화 역량, 글로벌 핵심 역량, 뭐 글로벌 팀, 글로벌 교육. 사실은 기계학습과 AI가 나왔습니다만 생각보다 저 주제로 발표가 된 거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한 5개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놓고 타이틀을 뭐 기계학습이나 AI로 나온 거는 이게 유일했던 것 같아서 오히려 ATD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AI라든가 이런 쪽은 오히려 이번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ATD는 미국의 트렌드입니다. 예.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인적자본하고 매니지먼트는 ASTD가 ATD로 바뀌면서 인사와 관련된 트랙에서 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부 리더십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약간 인사 쪽 냄새가 나죠. 학습 조직 나왔죠. 코칭 멘토링, 리더십 개발, 핵심인재 육성, 밀레니얼 리더 나옵니다. 이것도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밀레니얼에 대한 정의도 학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가장 나이 먹은 밀레니얼 세대를 몇 세까지 보는 줄 아십니까? 작년에 했던 얘기긴 합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하는데 77년생까지 봐요. 77년생. 77년생이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지금? 41인가요? 한국 나이로? 무슨 말씀이냐? 41도 뭘로 보는 조직이 있다? 밀레니얼, 신세대로 본다. 자, 그럼 41살이면 어디죠? 지금 직급상으로? 과차장이죠. 뭐 빠르면 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이런 거죠. 우리가 나이 먹듯이 누구도 나이가 먹었다? 밀레니얼 세대도 나이를 먹었다. 근데 우린 기존에 쓰던 교육 방법을 쓴다 안 쓴다? 쓰는 거죠. 우리가 팀장 교육 3일하고 5일짜리 받으면 리더가 바뀝니까? 아주 위험한 발언했나요? 바뀐다고 하셔야죠. 교육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잘 안 바뀌잖아요. 어떻게 해줘야 돼요? 1년 동안 팔로우업을 해주라는 거죠. 예를 들면. 물론 이제 그렇게 하려면 돈 이슈도 있고 업무 부장도 있긴 합니다만 이게 3일짜리 4일짜리 갔다고 사람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뭐 예, 그런 내용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다세대 지능, 다양성 포용 비슷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화 학습, 조직 문화, 성과 관리, 성과 이런 쪽으로 한번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리더십 개발. 전략적 사고가 나온 거 이런 거죠. 가장 힘든 게 누구죠? 리더가 머리가 나쁜데 부지런하면 죽어납니다. 그렇죠? 차라리 부지런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죽어나는 경우는 뭐죠? 리더가 정말 부지런하면서 실력이 있는 리더를 만나면 또 죽어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방향을 잘 잡아줘야 한다는 거죠. 군대처럼 이고지가 아니야 그러면 안 된 겁니다. 방향성을 잘 잡아줘야 된다. 여성 리더 나오죠. 여성 리더는 뭐 계속 몇 년째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고객 관점에서도 뭐 냉장고나 세탁기를 살 때 결정하는 것도 배우자죠. 남성이 결정하지 않습니다. 남성은 잘해야 차 정도죠. 차. 그것도 허락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또 리더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여성 리더에 대한 이슈도 이제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핵심 인재 육성, 변화 조직, 코칭 또 나오죠. 사고 민첩성, 생각이 말랑말랑 해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이제 창의성이라 볼 수 있겠죠. 결국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창의성.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신 분이냐면 자, 기계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할지 못할지는 아까 달러가 오를지 안 오를지라 볼 수 있겠지만 최소한 기계가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척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럴 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아니 사람도 작정하고 속이려고 하면은 내가 화났지만 하잖아요. 기계도 사람들의 이런 눈빛을 보면 가서 웃어줘라는 건 충분히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리더십 개발, 몰입, 밀레니얼 또 나옵니다. 몰입은 지속적인 화두 중에 하나죠. 그렇죠? 이 회사 누구 거죠? 이 회사 누구 겁니까? 우리 거라고 그러셔야죠, 여러분. 그렇죠? 보통 우리가 농담지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장님의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다? 이 회사는 여러분 거다. 근데 실제로는 그게 못 느낀다는 거죠. 근데 우리의 역할은 뭐예요? 임직원들이 몰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슨 말씀이냐? 주인 정신을 갖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주인 정신을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잘해야 되죠. 똑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어떻게 해라? 개인적으로 연락 달라고 하죠. ATD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아무튼 주인 정신을 좀 잘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좀 필요하다. 여기 키워드가 잡혔고요. 학습 테크놀로지도 사실 전통적으로 나오던 거 나왔습니다. 이러닝, LMS 나오면서 버추얼 게이미피케이션 게임, 아까 이제 중복된 것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학습 테크놀로지 트랙에서 좀 나왔던 내용인 거고요. 소셜 러닝 나옵니다. 한국에서는 사실 소셜 러닝이 그렇게 좀 확산된 사례로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ATD에서는 스마트 러닝 또는 예를 들면 모바일 러닝은 정착이 됐다고 이제는 판단해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작년에 마지막으로 모바일 러닝 대사라고 끝났고 올해는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이크로 러닝으로 넘어갔습니다. 한국 여러 가지 상황 조건 때문에 아직 조금 이제 진도가 나가지 않았죠. 비디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실제로 그 우리가 말한 마이크로 러닝이 되게 되면 다 대부분 비디오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강사들이 힘들어졌죠. 옛날에는 실제로 이러닝 탑재할 때는 뭐 좀 프로그램도 해줬는데 요즘 10중 팔고 뭐 이제 우리가 가서 실제로 비디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강의도 내가 해야 되고 장표도 내가 만들고 땀 뻘뻘이면서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요구가 있느냐? 실제로 강사들이 어떻게 블루 스크린에서 떨지 않고 말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도 일부 이제 비디오란 전통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런 쪽으로 나오죠. 요즘도 뭐 앱러닝 하려면 7분, 5분 두 개 달러서 하죠. 15분짜리라도. 그렇죠? 자, 그다음 학습 측정 및 분석도 약간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은 트랙 자체가 좀 많이 어쨌든 예전보다는 줄었죠.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관심사가 조금 예전과는 달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결과 영향하고 뭐 전이 레벨 3죠. 레벨 3 관련된 내용이 좀 더 많이 나오고요. 효율성 요 정도로 한번 정리가 되었고요. 자, 그다음 보시면 학습과학 NLP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뭐다? 학습자의 뇌를 통제해서 어떻게 하자? 학습이 발생하게 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하자. 그래서 뇌, 신경과학, 행동변화 특히 그것도 마찬가지로 몰입과 학습, 교육, 훈련 쪽으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한 3년 전에 사이언스 러닝이 들어오고 나서 어쨌든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트랙 중에 하나입니다. 자, 관리 마찬가지죠. 자, 근데 보시면 관리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성과 관리, 자랑 관리해서 그런 관리가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다 뭐죠? 소프트 스킬이에요. 관리를 하려면 결국 어떻게 된다? 누구의 마음 훔쳐야 되죠? 제 마음이요? 부하 사원의 마음을 훔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뭘 잘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잘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생각할 이 V자가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오히려 우리만이 할 수 있는 휴먼 스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소프트 스킬. 리더, 관리자, 몰입, 동기부여 어떻게 할 거냐? 영양, 감성지능, 감성, 팀.
이쪽으로 어떻게 동기부여해서 실질적으로 증진시킬 것이냐 이런 쪽으로 한번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산업 트랙은 한 6년 전에 트랙이 나왔고요. 그 헬스케어 쪽으로 한 3년 전에 새롭게 트랙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쪽도 이제 고등교육은 일반적으로 대학 쪽 얘기하는데요. 이런 말씀 드리죠. 오히려 이제 대학 총장님이나 교직원 중에서 오히려 대학 총장님만큼 뭘 받지 않는 사람이 적다? 많다? 뭘 못 받죠 오히려? 교육을 안 받죠. 대학에 석세션 플랜이 있지 않죠. 후보자 짝짝짝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대학 내에서 어떤 이슈가 있죠? 직원 선생님 포함해서 총장 후계자에 대한 어떻게 석세션 플랜을 잘 해보실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들이 이제 미국 대학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가버먼트죠. 마찬가지로 정부도 어떻다? 로테이션보다는 기존에 어떻게 있는 임직원들 대상으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핵심 인재 육성하고 리더십 육성할 것인지 그렇게 키워드가 좀 잡혔습니다. 그 다음 산업 트랙 중에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영업 교육이 있습니다. 영업 지원이 있는데 작년에는 조금 영업 쪽에 핵심 인재라든가 인센티브, 온보딩 이런 좀 내용이 나왔는데 오히려 그게 하나 또 묶여서 영업에서 어떻게 한다? 매니저, 리더죠. 영업 관리자 쪽하고 마찬가지로 결과 어차피 교육을 받은 다음에 실전 나가서 매출이 얼마큼 늘었느냐, 영업이 얼마나 늘었느냐 그쪽으로 내용이 좀 정리가 한번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산업트랙 마지막입니다. 의료입니다. 의료 뭐였냐면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쪽으로 해서 병원 이쪽도 많이 나왔는데요. 사례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리더나 리더십, 협력 어떻게 협력해서 실제로 환자를 잘 보호한다든가 아니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렇게 해서 트랙이 한번 잡혔습니다. 자, 요까지 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아까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300개 정도 트랙이 나오긴 합니다만 뭐 약간의 저기는 있습니다. 어떤 경향성도 있냐면 사실은 ATD에서 한번 기조연설하고 오프닝 세션 하게 되면 그 내용 중에 일부가 내년도에 발표가 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됐죠. 중간에 또 한번 이렇게 또 한번 여쭤볼게요. 자, 여러분 손으로 한번 전화기를 잡아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귀에 한번 대주시겠습니까? 전화를 지금 한다. 예. 보시니까 예. 그럼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밀레니얼 세대이신가요? 아닌가요? 이렇게 하신 분 계시죠? 이거 어떤 세대예요? 베이비 부모입니다. X세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흰세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것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약간 농담이긴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프닝 세션은 아까 조대현 교수님께서 두 가지 키워드 잡으셨을 겁니다. 그 혁신, 변화가 잘 어려운 거는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마이크로 러닝을 얘기해 주셨죠. 자, 제너럴 세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토리텔링 중심으로 왔습니다. 첫 번째가 뭐 제가 임의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만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교수가 된다고 하니까 리 차장 좋겠어. 네. 이제 글자 크기가 25면 돼. 이해 안 되세요? 우리 장표 열심히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뿌듯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글자 크기 25까지 만들지 않지만 교수가 돼도 내 장표는 내가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장표를 제가 만들고 있긴 합니다. 자, 첫 번째 기조연사하고 사실 맨 마지막 기조연사가 하신 말씀 뭐냐면 역경과 고난을 내가 이긴 거예요. 자, 이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셨겠어요? 월화수목 긍긍긍 살았겠죠. 요 분의 내용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두 명은 이제 일남성 쌍둥이인데요. 나사 우주 비행사하면서 동시에 은퇴한 해군 대령입니다. 실제로 해군에서 대령 예편하고서 우주 비행사가 된 거죠. 사실은 쌍둥이가 그렇게 된 것도 사실은 대단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일남성 쌍둥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캇이 동생이고 마크가 형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 경력상으로 오히려 마크 형이 제가 볼 때는 동생이 우주정거장에서 한 1년 정도 거주를 했는데요. 그 전까지 제가 볼 때 형의 경력이 더 화려했던 것 같아요. 보시면 국제정거장을 4번 방문했고요. 그리고 엔데버로하고 디스커버리로 선장을 했습니다. 동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인 기준으로는 거의 1년 정도 처음으로 이제 그 우주정거장에서 거의 1년 동안 있었죠. 참고로 2016년 3월까지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연구가 나사의 쌍둥이 연구인데요. 여기 보신 것처럼 화성에 가는데 18개월이 소요가 된답니다. 가는데 6개월, 오는데 6개월 정착. 그러니까 아무도 우주에 있을 때 신체 변화가 어떻게 될지 연구를 해본 적이 없어서 일란성 쌍둥이로 둘을 비교를 한 거죠. 내가 인생에서 나의 신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과감히 도전하고 간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명의 각각의 스토리텔링을 보여주시면 사실 이 두 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이 처음에 해군이 되었을 때 비행기 조종을 상당히 못했대요. 해군이다 보니까 항공모함에 비행기를 착륙을 시켜야 되는데 똑같은 말을 들은 거죠. 야, 너 이거 네가 하는 거
네가 맞는 경력을 생각을 해? 보통 조직에 처음에 입사하셨을 때, 야, 너 그 일을 머리는 폼으로 들고 다니냐? 이런 말씀 들으시면 어떻게 되시겠어요?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시겠어요? 회사 때려치겠어요? 안 때려치겠어요? 이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기가 열심히 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오면 처음에 못할 수 있죠. 처음에 못할 수 있죠. 근데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 꾸준히 부단히 노력을 하면 그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분이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를 잘해라? 고난과 역경을 이기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 세워라. 우리가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HRD는 뭐죠? 스트레치 골이죠. 도전적 목표를 세웠다면 실행은 어떻게 해라? 고쳐라 말아라. 고치지 말고 월화수목금금금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하면 어떻게 된다? 성공할 수 있다. 그거를 제시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초점을 두고 하셨대요. 근데 재미난 거는 여기서 끝나면 뭐 역경이 그렇게 좀 있어 보이지가 않은데, 저도 사실은 가기 전에는 이 분의 부인인지 몰랐는데요. 2011년 전에 한번 상당히 이슈화됐던 게 있었는데요. 개비 길포드라고, 이분이 아까 그 마크 그 분의 부인입니다. 근데 참고로 아리조나주에서 민주당 3선인데요. 참고로 그쪽 공화당 색채가 심한 동네인데 민주당 출신으로 선거에 됐죠. 2011년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 판사를 포함해서 6명이 사망을 했고요. 부인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관자들의 총알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나오셨어요. 이거는 이제 총 맞기 전에 사진을 제가 발제를 한 거고, 요거 이제 병실에서 협박이 된 거죠. 이후를 제가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아무래도 총상을 입으셨기 때문에 약간 왼쪽은 이제 마비가 오셨고, 이제 단어도 예전처럼은 이제 구사를 잘 못하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그해 4월에 엔데버로 탑승해서 선장으로 갔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어쨌든 극복을 했죠. 그래서 어쨌든 그분 마크의 얘기로는 어쨌든 길포드의 회복이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이었고, 조직에서보다 위기 관리가 중요한데, 사실은 연사에 따라서는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쓰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큰 그림을 보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근데 이제 이분은 우주 조종사였기 때문에 아시지만 옛날에 챌린저 사건 때도 어떻게 됐죠? 추운 날씨에 오링이 움직이지 않아서 발사하지 말라고 했는데 발사해서 오링이랑 고무바퀴 움직이지 않아서 터졌죠. 이후에 콜롬비아호도 발사할 때 뭐 단열재라고 하나요? 그 보호벽이 떨어지는 걸 봤는데도 발사를 했죠. 근데 지구 대기권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부분으로 열이 안 되니까 들어와서 터졌어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라? 우주 비행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디테일에 맞는 위기 관리를 하고 철저히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사에 따라서는 그냥 큰 그림을 보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목표를 잘 세우고 열심히 하란 말을 했고요. 자, 동생도 비슷하게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스캇 같은 경우는 18세에 책을 읽고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었답니다. 근데 동일하게 해군에 들어갔는데 여기도 조종을 잘 못했대요. 형처럼 그 항공모함에 착륙을 해서 잘 못해서 포기할까 하다가 끝까지 갔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성에 가려면 18개월 걸리기 때문에 인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때 본인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본인이 거리낌 없이 간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분이 배운 건 뭐냐면, 일단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은 과감히 포기하라. 포기하란 말은 뭐 말 그대로 그냥 마음을 버리라는 게 아니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조직 내에서 일은 만들어가고 되게 하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은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국제정거장인 것 자체가 한 나라의 기술만으로 된 게 아니고 다양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협력체이기 때문에 우주선에서 만든 것도 결국 다양한 팀워크와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요. 도전과 씨름하고 목표 달성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뭐 번역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의역해서 넣습니다. 일단 뭐 하지 마라? 도망치지 말고 도전을 받아들여라. 그리고 도전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게 지속하는 거고, 동시에 꿈을 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해라? 내가 할 수 있다. 번역상 좀 웃깁니다. 어려운 일을 하기로 결단했다면 스카이가 한계가 아니다. 이게 또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상한 단어가 좀 보이긴 합니다만, 그 스카이의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정말 하늘을 볼 수도 있긴 합니다만, 하늘이라보다 천장을 생각하지 말고 돌격 앞으로 하라. 이제 그런 이제 스토리텔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론적인 거나 학문적인 거라고 접근하진 않았고, 첫 번째 연사, 맨 마지막 연사는 자신의 그 고난을 이겨낸 역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스의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요. 사실 저도 이분 연사를 듣고 이제 개인적으로 조금 더 이제 의미 있게 좀 받아들였습니다만,
국내에도 책이 2권이 번역되어 있죠. 스트레스의 힘, 그리고 왜 나는 항상 결심만 할까. 그래서 뭐 베스트셀러는 스트레스의 힘이고요. 이분도 기존에 테드에서 검증된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건강 심리학자인 강사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근데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면 부정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인 측면에 포커스를 두십니까? 부정적인 거에 두죠. 그러니까 이분도 처음에 심리학자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스트레스가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만큼 사망자도 많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당사자가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받지 않는 사람은 오히려 어떻다? 전혀 아무 해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게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어떻다?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 쉽게 말하면 행복 바이러스 전도사가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참고로 보시면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해롭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미국의 그 사망률의 15위가 스트레스로 죽는다는 겁니다. 사망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이건 뭐다? 스트레스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3가지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를 가져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스트레스에 대해서 균형 잡힌 관점을 가져야 되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3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 스트레스는 뭐다? 에너지다. 내가 스스로 에너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동력이고, 두 번째,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내가 어떤 상태가 된다? 진정하게 되면서 동시에 최상의 상태가 되고, 이걸 어떻게 해라? 조직 내에 전파하라. 이 3가지가 실제로 스트레스를 긍정적인 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구성요라고 하면서 이제 각각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기 연설하신 분들은 대부분 강의를 잘 하시는데요. 나와서 강의하라고 하시면 조명도 있고 긴장이 되죠. 자, 심장이 뛰고 손에 땀이 나겠죠. 자, 심장이 뛴다는 건 뭡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스트레스로 생각을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심혈관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두꺼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트레스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보고 즐기는 사람은 혈관이 어떻게 된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정상은 언제 나타나냐면 내가 기쁘거나 즐겁다는 생각을 할 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아까 심장이 빨린다는 거는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 몸이 거기에 적응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워밍업을 한다고 생각하면 스트레스 상황을 뭘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그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의 수준이라고, 동기부여가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다고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 예를 또 뭘 두셨냐면 얼티메이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네이비실 같은 경우에 손과 발을 먹고 물에 빠뜨린답니다. 그럼 사람이 패닉이 되겠죠. 그러니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가 사람이니까 빠져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측면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손발을 묶고 물에 떨궜을 때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의도는 뭐였냐면 손발에 묶었기 때문에 물에 잠수를 해서 바닥에 들어가서 발로 치고 올라오는 거를 15분 정도 하면서 정신을 차리게 만드는 거죠. 그때 뭐가 나오냐? 호르몬 DHEA가 나온답니다. 이게 뭐냐? 신경 호르몬의 일종으로서 사람이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그 상황에서 정신을 차리고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신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죠. 누가? 스트레스를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받을 때. 그래서 이걸 또 뭘로 한다면 잡 인터뷰를 이제 예를 들은 겁니다. 잡 인터뷰할 때 긴장을 하게 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저 호르몬이 나오는 경우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 내가 진정하고 잘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법이죠. 3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옆좌석에 있는 분들이 그 이제 비행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날 공교롭게 터뷸런스 가서 폭풍이 오니까 옆에 있던 분이 손을 잡아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혹시 여러분 자제분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가셨어요. 주사를 맞으려고 하죠. 자,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무섭다고 하겠죠. 자, 엄마 아빠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애를 때리시겠어요? 예방주사 맞아야 돼. 어떻게 하시겠어요? 손을 잡아주겠죠.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고 극복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누가 이겨낸다? 그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과 함께 손을 잡아주는다. 이 작년에 나왔던 단어긴 합니다만 그때 뭐가 나온다? 옥시토신이 나온대요. 옥시토신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뭐 연애할 때 나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인간성이, 인간미가 느껴지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왜 회사를 떠나려고 그러죠? 누구 때문에? 저 새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새끼는 알아서 해석을 하세요. 결국 우리 조직이 어떤 냄새가 나야 된다? 인간미가 나와야 된다. 그 부분은 제가 볼 때 글쎄요, 기계가 대체하지 못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결국 그게 어디에 반영돼야 돼요? 리더십 교육에 반영돼야겠죠. 3일짜리 교육이 아니라, 그렇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무튼 실제로 도움을 주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찾아서 어떻게 해라? 이제 아까 그런 상황을 이제 조직 문화로 전파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실제로 어떻게 해라? 공동선을 위해서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해라 하는 거죠. 어쨌든 요는 뭐냐면 누구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만 스트레스 상황 어떻게 해석하라?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거를 이제 조직 문화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그런 방식을 만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 기조 인적관계 증진 얘기했죠. 자, 마지막 기조 연사는 이제 끝날 때 했었는데 이분이 테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사예요. 참고로 장애인이세요. 장애우세요. 두 다리가 없으세요.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예요. 이분의 이제 역경을 벗어난 그 얘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 테너고요. 장애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그리고 본인을 예로 들어서 아까 말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분이 선천적 하지 장애가 있었는데 만 20살에 자동차 사고 합병증으로 양 다리를 절단하셔야 됐어요. 그 후에 어디를 갔냐면 1981년부터 1984년도까지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몇 개 땄다? 18개 땄습니다. 그중에 세계 신기록이 몇 개? 14개입니다. 참고로 이분이 한참 잘 달렸을 때 100m를 13초 5에 달렸어요. 일반적인 성인도 못 달립니다. 근데 이것도 엄청난 일인데 이게 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나의 꿈은 뭐다? 의대를 가자. 그래서 장애인 올림픽에서 메달리스트가 된 다음에 의대를 가셨어요. 근데 의대를 갔는데 이것 또한 나의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꿈이 아니야.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음악 연습을 한 거죠. 음악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딜 나갔어요? BBC 노래 경연대회 나가서 우승을 한 거예요. 또 테너 활동을 했는데 이제 원래 이제 선천적인 장애가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안 나오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는 있어요. 직업이 또 의사였죠. 그래서 6년 동안 이제 알바를 뛴 거죠. 이제 병원 개업하시면서 했는데 6년 동안 자기 이제 체력 관리하시면서 다시 뭐가 돌아왔어요?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이분의 인생 어떻게 살았겠어요? 월화수목 금금금 사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 말씀 뭐냐면 결국 누구의 역할이 중요하다?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자, HR진 이 부모가 누구예요? 리더죠.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줬냐? 야, 너 위대, 로니, you are great. 너 할 수 있어. 뭘 힘을 줬어요? 어떤 걸 줬어요? 동기부여를 줬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믿고 힘을 줬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리더 역할은 뭐겠어요? 타인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마찬가지로 회복 탄력성을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아까 키워드의 회복 탄력성도 일부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타인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분도 이제 하나로 정리해 보면 신뢰하고 위험을 따르고 항상 그렇죠. 돈과 예산이 없죠. 그렇죠. 조직에는 뭐뭐가 있으면 좋겠는데라고 말하지 말자. 두 번째는 매 순간을 포옹하라.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인 거죠. 세 번째, 무서운 말입니다. 돌격 앞으로예요. 내 인생에 후진은 없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열정을 추구하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기조연설의 특징은 뭐 이론적인 설명이 아니라 정확히 세 명이죠. 세 명의 기조연사가 본인이 그 도전을 극복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자, 시간이 제가 보니까 한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지막 시간까지 또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우리 리랑사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